예, YTN 라디오가 보내드리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수요일 4부 시작합니다. 수요일 4부는 오늘 하루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받은 키워드를 우리가 알아보는 코너죠. 키워드로 보는 승부인데요. 자, 오늘도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오늘 아주 신선한 정말 젊은 신선한 뉴페이스를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 부대변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주호입니다. 예, 야, 이게 좀 이렇게 또 이게 아주 굉장히 젊고 또 이게 신선한 분을 모시니까 저도 막 기운이 부쩍부쩍 나는 것 같아요. 예? 아, 그렇다고 제가 김민하 평론가님이 제가 여기서 좀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나이가 많다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나이가 젊다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중간에 껴가지고 그렇다고 뭐 전에 뭐 김용태 전 최고가 뭐 나이가 많았다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조금 이상해지네요 기분이. 네. 상당히 제가 어려운 나이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80년대 초반생이어가지고. 아, 그러시군요. 좀 어중간한. 그렇죠. 네. 네. 근데요, YTN 라디오 유튜브 들어가 보셨어요? 네, 들어가 봤습니다. 구독하셨어요? 제가 구독은 따로 안 했는데 해야 돼요. 오늘 하겠습니다. 예. 이제. 예. 그리고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어떻게 해요? 좋아요와 댓글 남기셔야 돼요. 아, 당연하게 합니다. 아유, 이거 하느라고 제가 아주 그냥. 자, 오늘 두 분 모시고 저희가 알아봐야 될 첫 번째 키워드 갑니다. 신사협정. 예, 두 분은 그냥 쿵 소리지만 저는 소리가 왼쪽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나오는 아주 우리 옛날 사람이 스테레오 그러는데 진짜 이런 게 스테레오예요. 자, 이게 지금 피켓 없애기로 합의하고 뭐 고성도 안 지르고 어떻게 보세요? 김민하 평론가님은? 그러니까 합의를 해서 이제 좋은 합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여야가 피켓을 안 하고 그 피켓을 예를 들면은 상임위 회의할 때 노트북에 피켓 붙였다고 그래갖고 고성 지르고 오늘 회의 안 해 이러고 나가버리고 뭐 이랬는데 그런 거 안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면 좋죠. 그리고 그 합의를 통해서 앞으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뭐 본회의에서도 서로 안 싸우고 또 정치권 전반에 싸우는 문화를 일소하고 앞으로는 생산적인 회의를 해 나가고 그걸 통해서 국민의 어떤 삶의 어떤 좀 개선을 하는 그러한 일을 해 나갔다라고 하면 저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걸 근데 뭐 합의까지 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또 한편에서는 들어요. 그걸 합의할 일이 아니고 진작에 그냥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드는 게 피켓을 예를 들면 상임위 회의에서 노트북에다가 붙이면 꼭 고성을 뭐 질러야만 되는 거냐. 예를 들면은 근데 그건 왜 붙여요? 전 그거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붙이는 게 예를 들면 양당이 이제 어쨌든 정치 세력들이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주장을 하는 것인데 정치적인 주장의 일환으로 서로 붙이는 건데. 말로 하면 되지 그걸. 뭐 말로 할 수도 있고 피켓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일종의 유인물로 할 수도 있고 포스터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건데 저는 거기에 붙이는 게 예를 들면은 뭐 사진에 찍혀서 보도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그 자리에서 상대 당에 대해서 뭐 하는 정치적인 액션인 거잖아요. 그런 정치인들이 모여서 그 정도 했으면은 그냥 뭐 상대당이 뭐 저런 뭐 액션도 한다 하고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일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꼭 그걸 붙였다는 이유로 거기서 화를 내고 회의를 무산시킬 일이냐. 평소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로 싸웠던 게 사실은 좀 이상한 일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오히려 지금 합의를 하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는 국민의힘이 먼저 좀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건 저는 좀 높게 평가하는 게 현수막에 대해서 길거리 현수막에 대해서 자극적인 어떤 내용에 좀 뭐랄까 피곤해요 솔직히. 그렇죠.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여의도에 있는 분들만 이해하는 얘기거든요. 그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런 얘기들은 좀 치우고 생산적인 얘기로 하자. 자기들끼리 그냥 그렇죠. 하는 건데 그거를 국민들한테 가지고 우리를 피곤하게 한다. 그렇죠. 그런 거 치우자고 하는 건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어쨌든 그런 좋은 방향으로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렇죠. 저는 이 과정에서 제가 듣기로는 홍익표 원내대표의 그 역할이 컸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분위기 훈훈해지네. 예. 예. 지금 뭐 정부는 저희가 여당이지만 그 국회는 사실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가진 거대 여당이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 당에서 먼저 제안을 했었던 그런 그 여야 협치의 장을 국회에서 먼저 마련해 주기를 기대했고 그것에 홍익표 원내대표가 화답한 것은 아주 높게 평가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평론가님 말씀처럼 정쟁 현수막 제거 그것을 저희 당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실제로 지금 다 제거가 됐습니다. 근데 저희는 정쟁 현수막 제거에 더해서
당내에 정쟁을 유발할 수 있는 기구들을 싹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에. 뭐요? 뭐 있어요? 뭐 가짜 뉴스, 뭐 괴담 방지 특위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저도 워낙 많아서 하나하나 다 열거는 못 해드리는데 그런 것들을 다 없애기로 결정을 지금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쟁을 멈추고 국회 내 거대 여당인 민주당과 정부의 여당인 저희 국민의힘이 합심해서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해나가자 그런 협의를 한 것은 아주 좋게 평가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 행동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는 게 선거가 점점 가까우거든요. 그럼 중도층한테 좀 잘 보여야 되는데 이 중도층한테 이게 전혀 다가오지도 않는 거 맨날 현수막 붙이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거 좀 안 좋으니까 하긴 할 것 같은데 전 첫 번째 시험대 대통령 시정연설 야당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평론가 내지는 여의도 호사가들이 늘 정치를 약간 냉소적으로 보고 이제 계산적인 어떤 그런 것들로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31일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어요. 여당에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현실화시키고 우리 서로 뭐 본회의 때도 고성방가하지 말고 뭐 서로 이렇게 좀 드자배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결국 시정연설까지는 요 분위기 유지하고 싶은 거 아니냐. 왜냐하면은 시정연설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은 다음 달에 이제 본회의가 열리면은 그때는 민주당이 이제 뭐 방송법 개정안하고 이제 노란봉투법 요 통과시키면은 그 국면에 가서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또 할 것인데 그때까지 이 분위기 유지하기는 막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대통령 시정연설은 좀 조용한 가운데 하더라도 그 본회의 때는 그 9일날 본회의 때는 이제 시끄러워질 테니까 그거 이제 계산하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이라든가 그런 계산하는 거예요. 약속했으면 본회의 때도 조용히 해야죠. 사실 그런 건데 필리버스터에 나서고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이제 필리버스터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감정이 고양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고양된 가운데서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보고 있는데 조용히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이제 관측이 있는 건데 저는 그런 관측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관측이 틀리기를 바라는 거죠. 빗나가길 바라고 잘 유지가 돼가지고 그 뭐 대통령이 연설하는 거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예를 들면 역대 대통령들이 연설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대통령이 연설할 때도 사실 그 훨씬 전에는 좀 우리가 정치권 갈등이 이렇게 좀 첨예하게 되기 전에는 어쨌든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은 그래도 앉아서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퇴장할 때에는 일어나서 그래도 이렇게 뭐 어떤 예를 갖추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상례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상대당이면은 일어나지 않는 게 이 일반적인 어떤 일이 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어느 시점부터는 피켓을 들기 시작했고 뭐 이런 게 이제 이 일반적인 어떤 예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거 사실 바로잡을 필요는 있죠. 바로잡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걸 바로잡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는 필리버스터라는 문화를 사실 또 도입을 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거잖아요. 10년 내로 된 거지 않습니까? 이 어떤 국회 선진화법 도입하면서 이제 온 거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할 때 우리는 또 어떤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어떻게 또 신사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이번에 어떻게 하면 또 그 전례를 만들 것이냐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보는 기회로 삼아야겠다.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어쨌든 단독으로 하겠다고 벌써 나오고 있는데 조마조마해요. 응? 과연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 일단 뭐 지금 저희가 어쨌든 그 협치라는 그 깃발을 올렸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과연 민주당에서 그 협치를 이어나갈 의지가 있는지 사실 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단식에서 복귀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뭐였냐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그리고 여당을 향한 정치적 공세를 멈추지 않았고 또 오늘 내신 메시지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을 향한 그런 정치적 공세가 계속 이어졌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민주당이 지금 저희 당이 제안을 했었던 그 협치, 민생에 관련된 그 정치를 할 것이냐. 저는 당연히 뭐 나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있을 본회의 일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 민주당에서 그 단독 처리를 지금 공언을 한 상태고 저희 당 입장에서는 무제한 토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무제한 토론이라는 것은 사실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 소수당의 그 합법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 생각할 적에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이 문제가 많은 법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 국민들이 입으실 피해를 걱정한다면 저희는 당연히 그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이 법안에 저지할 생각입니다만 민주당에서 또 그것을 압도적 의수로 또 막지 않겠습니까? 그런 걱정은 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요 정도로 하고요. 두 번째 이게 할 얘기가 많아요.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인요한 혁신입니다.
자, 이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 어떻게 일단 뭐 통합도 얘기하고 요새는 다 통합을 얘기해가지고 막 헷갈려요. 근데 잘 어떻게 굴러갈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인요한 혁신위원장, 인요한 교수의 경우에 그동안 이제 보여줬던 어떤 모습이라든가 과거 이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는 이분이 분명한 캐릭터가 있고 분명한 주관이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런 이제 이분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잘 살릴 준비가 돼 있고 그러한 것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혁신위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분명하다면은 저는 이게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혁신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동안의 맥락이 사실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점을 먼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제가 이제 뭐 직업이 평론가이기 때문에 뭐 아침마다 신문을 열심히 봐야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신문을 열심히 보는데 그동안 이제 너무 그러지 마세요. 네. 가슴이 좀 먹먹해지잖아요. 그래도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뭐 다른 직업이 별달리 있는 것도 아니고 네, 평론가라고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보는데 이 혁신위 위원장 인선이 바로 되기 그날 아침까지도 예를 들면 이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의 이제 보수 언론에도 혁신위원장 인선하는 과정에 대한 이제 김기현 지도부, 김기현 대표를 위시한 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어떤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들이 실렸어요. 뭐냐면은 당내에 여러 가지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에게 이제 어떤 혁신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겼을 경우에 이게 이제 당내의 다른 어떤 알력 구조 속에서 김기현 지도부가 예를 들면 흔들린다든지 여러 가지 당내 권력 구조 속에서 김기현 지도부가 약화된다든지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카드들이 있음에도 굳이 이제 외부에서 정치 경력이 없는 분을 찾는 과정이 있어서 지금 혁신위원장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막 있었거든요. 그 과정 끝에 지금 이제 사실상의 정치권 밖의 인사였던 인요한 교수님이 이제 혁신위원장으로 지금 픽업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들을 고려해 보면은 이게 국민의힘이 어쨌든 혁신위원장으로서 어쨌든 인요한 교수님이라는 상당히 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인상 깊을 수 있는 그러한 분을 픽업을 한 건 맞는데 이분의 그런 강점을 잘 살릴 준비가 돼 있는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된 경우에 그럼 혁신위의 전권을 몰아주겠다 또 상당한 힘을 실어주겠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 인요한 위원장도 여기에 대해서는 그 혁신위가 전권을 주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 맞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한계가 어딘지에 대해서는 그건 잘 모르겠다라고 또 언론 인터뷰에서는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오늘 나온 보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혁신위에 정권을 주겠다는 게 모든 권한을 주는 건 또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인재영입위는 또 따로 꾸리는 것이고 총선기획단 따로 꾸려가지고 사무총장이 거기서는 이제 실무를 다 하는 건데 총선기획단이나 인재영입위가 하는 일이 총선에서 어떤 인재를 영입할 것이냐에 대해서 인재영입위가 하는 건데 그 컨셉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혁신위가 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선기획단이라는 게 총선 어떤 컨셉으로 치를 것이냐 즉 총선 전략에 대해서 정하는 곳인데 그것도 혁신위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혁신위는 뭐 하는 거냐 이제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고 서로 충돌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어서 결국은 이 문제를 국민의힘이 인요한 교수 카드를 얼마나 잘 살릴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럼 앞으로 사실 넘어야 될 산이라든가 장애물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러한 점이 상당한 우려를 사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혁신위를 출범식 때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이 딱 여론의 시선을 한꺼번에 쫙 모으는 거거든요. 거기는 분명하게 성공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게 조금 좀 그런 게 천하람 순천갑 지역위원장 같은 경우에 인요한 교수님이 이게 좀 전화하고서 같이 하자 그러는데 거절을 하고 뭐 허수아비 혁신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보는 사람이면 야 이거 벌써 삐걱거리는 건가? 어떻게 보세요? 삐걱거린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그 천하람 위원장이 명백히 밝힌 것은 본인이 이 직전 혁신위에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연달아서 혁신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인요한 위원장께서 천하람 위원장 하면 사실 뭐 저희 당내에서 평가하기로는 비윤계의 핵심 중에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한테도 혁신위에 참여하겠냐는 그 의지를 물어본 것 자체만으로도 저 혁신위가 만약에 가동이 될 경우에 진짜 혁신 그리고 국민을 위한 그런 혁신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혁신위원장을 아주 제대로 섭외를 했고 임명했다라고 아주 단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민주당에서 그 어떠한 비판 논평도 내고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들이 인요한 혁신위가 앞으로 잘 굴러갈 것이냐 그것에 대한 뭐 의문은 던질지 모르겠지만 혁신위원장 임명 자체에 대한 비판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저희가 인요한 교수께서 혁신위원장으로 들어오신 것 자체는 굉장히 뭐 높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뭐
제가 뭐 백방 뛰면서 알아봤습니다만 이 혁신위에 저희가 전권을 부여한다 그 방점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정권이 혁신위를 마음대로 구성하는 정권인지 아니면 당대표 좀 문제 있는데 이 정권인지 이걸 모르죠 우리가. 그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했는데 예. 혁신위의 명칭이라던가 뭐 인선, 혁신위원들 인선하는 거나 뭐 혁신위가 다룰 의제들 그런 것들 하나 다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혁신위에 전권을 부여하고 혁신위가 앞으로 헤쳐나갈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다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평론가께서 아까 말씀 주셨던 인재 영입이나 총선 기획단과의 그 역할이 겹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주셨는데 저희가 혁신위원회가 종료되고 나서도 인재 영입위는 계속 굴러갈 것이고 총선 기획단도 계속 가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인재 영입이나 총선 기획단 모두는 혁신위가 제시한 방향 저희들이 혁신을 해야 하는 그 의제들 그것을 아주 성실히 따라가면서 혁신위원회는 끝났지만 국민의힘의 혁신은 끝나지 않는다. 인재영입이와 총선기획단에서 혁신의 또 다른 혁신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앞으로 그 기구를 구성할 예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 당의 혁신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까지 한다 이거 아닙니까? 혁신위 구성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김민하 평론가님? 뭐 내일까지 한다고 얘기했으면 내일까지 해야죠. 뭐 다소 뭐 예를 들면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뭐 하루 이틀 늦어질 수 네. 있겠지만 빨리 인선을 해야 사실은 지금 얘기한 대로 뭐 이게 뭐 천하람 위원장은 거부했다던데 뭐 늦어지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삐걱대네 이런 얘기가 없을 수 있는 거니까 빨리 해야 되겠는데 우려가 되는 거는 지금 거론되는 분들이 예를 들면은 뭐 언론에 쭉 나온 이름들이 있어요. 뭐 김경률 회계사 이름도 있고 뭐 몇몇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인선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 이런 분들이 민주당 공격하기에는 좋은 인사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과거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진보의 몸을 담았던 분들이라거나 그랬는데 이제 보수를 지지하게 된 분들이라거나 또 이제 호남 지역에서 이제 뭔가 정치 활동을 하다가 이 호남 지역의 어떤 이 문제를 바꿔야 되라고 마음을 먹게 된 분들이라거나 그다음에 오늘 나온 얘기를 보니까 이제 뭐 윤주경 의원이라든지 좀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제 독립운동가랑 싸우는 구도가 이제 돼버렸잖아요. 홍범도 장관 문제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좀 혁신위에서 앞으로 보수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하기에 적절한 이제 부분이니까 이런 분들은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제 진보라든가 민주당하고 싸우기에 적합한 분들이 혁신위에 대거 참여하게 되는 그림이라고 하면은 그게 혁신위의 역할일까라는 데 의문이 있거든요. 지금 혁신위에 필요한 거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보수가 지금과 같은 내부적인 그렇죠. 뭔가 보수 정당이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거듭나야 할까 이런 부분에 이제 보관해 갖고 있는 분들이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인선이 나오느냐를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동의하지만 저희가 뭐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한 혁신위를 꾸리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선과 관련된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데 인선이 뭐 내일까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예, 안 될 수도 있는데 보통 혁신이 일주일 더 걸려요. 예. 훨씬.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인선 어떻게 하느냐는 방식을 제가 진짜 많이 알아봤습니다마는 뭐 주변에서 걱정하시는 게 어쨌든 뭐 당의 그 오더를 받은 분들이 결국 혁신위원으로 참여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해주십니다마는 그런 걱정을 전혀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단언할 수 있고요. 좀 혁신위 인선 과정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인선을 누가 하느냐 하면서 임유한 위원장께서 그냥 거의 혼자서 독단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예. 이것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예. 언론의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그 합류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일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고 다음 주에 또 얘기해 보죠.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